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대 후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쩜 일이 세상 사는 게 녹록지가 않은지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네요. 제가요, 평생 천년만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제 인생의 절친한 친구이자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친정엄마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꽤 오랜 시간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황당한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다음으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에게 맞은 뒤통수가 아직도 얼얼합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탄식을 내뱉는지 궁금하시죠? 있어서는 안 될, 아니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고민이 많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지금도 눈물이 날 것처럼 코끝이 조금 시큰해지네요. 제 사연에서는 꼭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예요. 어느 딸 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친정엄마 저에게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돈이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 하나만 제 옆에 있으면 세상 어느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친구이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인생사에 얽힌 비밀이라든지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엄마가 유일한 저의 가족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혼모로 저를 낳은 것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있었죠. 아마 제가 4살에서 5살 때까지는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한 기억이라는 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께서는 사는 것이 팍팍하다 하여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시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연락도 닿지 않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조차 없었죠. 엄마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이셨어요. 오매불망 저녁 시간이 되면 현관 철문 앞에 서서 어디선가 돌아올지 모를 아버지를 기다리셨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어보고자 친할머니 댁에 찾아가도 들려오는 말은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께서 제 눈길을 피하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어린 저도 친할머니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었어요. 연락이 두절되어 버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진 않았을까? 경찰서에도 몇 번이나 찾아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는 찾아달라고 부탁을 할 곳이 경찰서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땐 제 나이가 7살인가 8살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을 벌러 나갔고 계속해서 엄마에게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아빠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파르르 눈을 떨며 아빠의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는 그대로 제 손을 잡고 기차를 탔습니다. 정말 지루해 죽을 것 같았던 긴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달려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엄마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여행을 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광경은 아름다운 부산과는 달랐어요. 기억이 드문드문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겐 돈을 벌러 간다 거짓말을 하고 부산에 새살림을 차리셨더라고요.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고 집안에서 웬 여자가 남자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그 여자 또한 우리 엄마를 바로 알아본 듯 했습니다. 엄마에게 여긴 왜 왔냐고, 뭘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냐고 소리를 치며 밀어댔거든요. 우리 엄마 본처이고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주 당당했어요. 저는 엄마 앞에 서서 엄마를 밀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큰 소란에 집에 있던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내밀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욕을 내뱉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 하는 거냐고, 당장 꺼지라고. 저는 이 모든 수모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3살에서 4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갑자기 저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며 살고 있는 집이 좋아 보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난방이 잘 되지 않아서 집벽에 신문지를 붙여놓고 살고 있었는데 잔디마당이 딸린 집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을 그 가족을 보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고작 7살에서 8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수학 없이 쫓겨나게 되었죠. 엄마는 아빠를 붙잡고 저를 위해서 돈을 조금만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빠는 기름진 얼굴을 하고선 돈 없다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는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오자마자 친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은 것인지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친할머니께서 엄마한테 소리를 치셨어요. 대화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냐 이런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의 고성이 오가고 친할머니께서는 엄마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종이 뭉치를 건네셨거든요. 친할머니는 엄마의 눈앞에 삿대질까지 하셨습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 아들을 찾아가서 그 가정을 들쑤셔 놓냐고 조용히 이혼이나 하라고 말입니다. 그 어린 아들을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다는 것 같았어요.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이 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여자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고작 기집년 하나 낳고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 되지 않았냐 하는 소리를 내뱉었고 엄마는 제 귀를 막았습니다. 물론 귀를 막는다고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제 귀를 막았는지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 엄마를 울리고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 난리 이후 엄마랑 아빠가 결국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혼자서 저를 누구보다 열심히 애정을 쏟아부으며 키웠습니다. 여자 혼자서 저를 키우는 일이 과연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게 여자 탓이던 시대였으니까요. 집이 망해도 여자가 내조를 잘 못해서 이혼을 해도 여자가 잘못했겠지. 남자가 비명 행사라도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문들이 돌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주변에는 엄마에게 아직 젊으니까 저를 어디 남의 집에 줘버리고 재취를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없이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서요. 엄마까지 저를 포기했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엄마가 나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친구이자 그냥 제 전부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릴 때 다짐을 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살자. 우리 엄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엄마를 위해서 꼭 효도하면서 살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엄마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부모가 되면 자나깨나 자식 걱정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혼자 척척 잘도 해내던 엄마였는데 제가 유일한 걱정거리라는 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부터 저의 결혼에 대한 걱정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가 빨리 시집을 가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엄마는 정작 결혼을 한 뒤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딸에게 빨리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었죠. 하지만 엄마는 반대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되었을까봐 결혼이라는 것의 끝이 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엄마에게 저는 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랑 평생이 가도록 잘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해왔습니다. 제가 당장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보다 엄마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꿔 나가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취업도 빨리 했어요. 남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한다던데 저에게는 그럴 여유라는 게 없었거든요. 대학도 가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대학까지는 꼭 나와야 한다고 난리를 치셔서 전문대학을 졸업했고요. 하지만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랑 같이 빨리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것,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을 쉼없이 달려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지만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은커녕 일에 미쳐서 살았었습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그게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 가난했던 시절 엄마랑 한겨울에 붕어빵 하나를 사 먹지 못해서 입맛만 다시다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저녁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앞에 포장마차 떡볶이집 있었던 거 알지? 거기서 떡볶이 1,000원어치를 그렇게 사 먹고 싶은데 그 1,000원이면 우리 딸 라면이 2봉지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못 사 먹겠더라고. 그때가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 떡볶이 1,000원어치가 뭐야? 내가 2,000원, 3,000원어치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게 다 사줄게. 엄마 배 터지게 사줄게. 엄마, 나는 엄마랑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따뜻하게 난방되면서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엄마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지금 너무 행복하지. 그런데 우리 딸이 너무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엄마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계속 일을 하곤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짐덩어리가 됐고 우리 딸에게 부담되는 존재가 될까 봐 아직도 겁이 나고 그래. 엄마가 왜 나한테 부담이 되고 짐덩어리가 돼? 엄마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힘이 되는 사람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도 지금까지 버티지 못했을 거야. 엄마와 저는 서로의 존재에 늘 감사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아끼고 아끼며 돈을 모아서 남들 결혼한다는 그 나이에 돈을 합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모녀가 이사를 가는 날 20년 넘게 살았던 반지하 새빵 주인 부부께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축하를 해주셨죠.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웠던 계절의 기억을 다 녹여버리고 새 집에 들어가서 정말 1년 내내 따뜻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돈을 집 구하는데 다 털고 나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시집을 갈 수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쯤 결혼을 하려면 여자는 얼마, 남자는 얼마 해와야 한다. 그런 지표가 돌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의 걱정 근심으로 쌓은 주름이 점점 더 늘어갔죠. 물론 엄마가 나이를 먹은 탓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고생의 흔적이 전부 저 때문에 생긴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자격지심 혹은 피해의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 정말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엄마는 네가 얼른 결혼해서 하루빨리 예쁜 손주들 안겨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나는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결혼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겠지만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야. 그냥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처럼 돈 벌어서 엄마랑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래, 그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네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행복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시집가기를 포기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6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없었고 장점이나 단점을 알아차릴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며 가며 마주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면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주구장창 저만 쫓아다니더라고요. 딱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선을 지켜가면서요. 저는 대놓고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을 할 생각도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사람 마음은 바뀌기 마련이라면서 저를 졸졸 쫓아다녔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저도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었죠. 제가 새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새우 까먹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걸 불어가면서 손수 까서 제 접시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혹했어요. 이 사람 알게 모르게 속이 깊고 다정한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을 만날까봐 연애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가족들을 정말 잘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데이트를 하면서 맛있는 걸 사 먹으면 꼭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맛있는데 포장해서 우리 어머니랑 누나랑 좀 가져다 줄까? 저는 그런 모습을 원했었거든요. 저는 엄마랑 저 둘밖에 없었으니까 서로를 챙기는 게 익숙했지만 남편은 아들인데다가 어쩌면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지난 과거가 당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 참된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소리도 지겹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기가 센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신우는 저희보다 한 살이 더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미 결혼을 해서 7살 된 아이까지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 습관이 엄청나게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시댁에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데 로고가 딱 봐도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외벌이 부부의 심해부가 돈을 잘 벌긴 해도 매번 명품백을 바꿔매고 올 만큼의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그렇게 돈이 생겨서 명품을 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진짜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으니까 가짜라도 사서 허영심을 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렇게 가짜를 모을 정성이면 명품백 중에서도 작은 거 하나는 샀겠다 싶었거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저를 졸졸 쫓아다녀서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꿀사나웠나 봅니다. 아유, 어차피 이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 건데 징직이 좀 넘어오지 그랬니? 우리 아들 마음고생만 죽어라고 시킨 거 아니겠어?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내가 그 정도 정성을 보였으니까 우리가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으이구, 팔푸나. 어? 남자가 말이야, 여자를 휘두를 줄 알아야지. 휘둘려서야 되겠어?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아이, 지도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무슨 뜸을 그렇게 들였대. 내가 아주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며느리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넘어가는 줄 알아? 저한테 뜸을 들여서 얻은 게 뭐냐고 쏘아붙이시는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댁에는 정말 제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나마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남편도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제 편을 들어주는 척 했지만 제가 첫째 아이를 낳은 뒤로부터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선녀도 아이 셋을 낳은 뒤에 도망을 쳤는데 아이 하나 생겼다고 제가 무슨 다 잡은 물고기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산다는 게 정말 꿈 같아. 나는 평생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네 남편, 네 아이와 함께 말이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 가족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해. 엄마는 강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제가 이혼을 하면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기를 죽이고 순응하면서 살기 시작하니
저에게 더 많은 질책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가서 밥이라도 먹을 때 남편이 저를 챙기기라도 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 여보 이거 좋아하잖아. 우리 마누라가 잡채 킬러거든. 엄마가 여보 먹으라고 잡채 해놨나 보다. 아이고, 내 입은 무슨 주둥이냐? 내가 먹고 싶어서 했는데 탁치 마누라 앞에 잡채 그릇 내놓는 거 보게. 이렇게 아들놈 키워봐야 소용없다. 며느리 팔이 길지 내 팔이 기냐? 예, 아가야, 그 가서 국이나 떠다 날라라. 남편이 잡채 그릇 좀 제 앞에 놔뒀다고 바로 국 떠오라고 시키더라고요. 그 이후에 밥 한 술만 뜨면 물 좀 떠와라. 김치 다 먹었다. 냉장고에 안 꺼낸 반찬 있다. 아주 부려먹고 싶어서 난리가 난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하다 제가 열이 받아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 아직 반찬에는 손도 못 댔어요.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던데 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울케가 걔가 아니니까 건드리는 거지.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대꾸를 하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웃음을 터트리는데 제가 무슨 광대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꼴을 보자고 결혼을 했나 싶기도 했고 자괴감이 들어서 입맛이 뚝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밥 다 먹을 때까지 밥알 개수라도 셀 듯이 휘적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저에게 기분 많이 상했냐고 물어보는 내 그런 분위기에 기분이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사람 같아 보여서 한숨이 절로 나왔죠. 거기다가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말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말릴 생각이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아니 신우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라도 화를 대신 내줬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저희 부부가 벌어오는 돈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육아를 전담한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둘 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에너지도 정말 넘치는 놈들이었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사고를 치고 있는데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건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한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맡고 있는 업무들의 양도 꽤 많았어요. 집에 퇴근을 하고 와서도 남은 일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육아에 큰 도움을 준 건 두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제가 힘에 부칠까 봐 많이 도와주셨는데 시어머니께서도 육아에 있어서만큼은 꽤 많은 도움을 주셨었어요.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떡두꺼비 같은 두 손주에게는 사르르 녹는 할머니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아무래도 시어머니보다는 도움을 덜 주셨어요. 엄마는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실 수 없었거든요. 생활비가 당연히 필요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돈이 되는 일은 꾸준히 하고 계셨었어요. 덕분에 감사한 부분도 있었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까지 하면서 친정엄마의 생활까지 챙기려고 했다면 정말 과부하가 걸렸을 것 같거든요. 저는 두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를 생각하면 절대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오는 걸로는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긴 했었죠. 돈도 돈이지만 남편의 태도도 한몫했어요. 물론 자식이 생기고 난 다음엔 부모의 모든 관심사가 자식에게 쏠리게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이 통하고 하자 남편이 아이들만 챙기고 저는 챙겨주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제가 점점 더 만만해지는 건지 점점 더 저를 동부리듯이 부려먹기 바빠졌어요. 물론 다른 것들도 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시댁의 태도는 정말 볼썽사나웠습니다. 너는 어쩌면 애가 애교도 없고 시댁 식구들을 챙길 줄도 모르니? 어제가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냥 넘어간 거니?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데요? 어제 식구들 생일날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문제지. 아니 신우 결혼기념일이었잖니. 어? 꽃다발이라든지 케이크 같은 거라도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손 아래 사람이 챙겨야지 그런 거는. 제가 신우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을 합니까? 제 결혼 기념일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제가 정말 황당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시어머니께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집안 살림이 어떻고 우리 아들 아침밥이 어떻고 정말 벼르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마냥 말을 와다다 쏟아내시는데 속에서부터 천불이 끓더라고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10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 동안 제가 참을 인을 그린 횟수가 10,000번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도중 시댁에도 야단법석이 났어요. 바로 신우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짐을 싸들고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누나가 이혼을 했다고? 매형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었어? 낸들 아니 갑자기 이혼했다고 짐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니 입을 꾹 다무는데 아우 나도 답답해 죽겠다. 예, 네가 가서 살살 구슬려서 뭐 좀 알아내봐라. 어머님한테도 말을 안 거는 걸 저한테 털어놓을 리가 있어요? 언젠가 형님도 마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그때 말해주시겠죠. 너는 노력 한번 안 하고 안 된다는 말부터 해. 애가 그렇게 유도리가 없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 아이고 답답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법이라고 본인들 답답한 것을 전부 제 탓으로 돌려버리는데 문득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둘이서 떡볶이 한 그릇에도 행복해하면서 웃던 그 시절이요. 지금은 소갈비가 눈앞에 있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도 모르고 씹어 삼키기 바쁜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용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신우도 이혼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용기요. 이참에 남편까지 시댁으로 돌려보내고 저도 엄마 품에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사는 것보다 효도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가 이혼하자마자 저에게도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거죠. 그게 제 나이 43세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랑 7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늘 힘들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시댁 입장에서는 딸이고 아들이고 전부 이혼해서 돌아가면 볼만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 나름대로의 복수였다고나 할까요? 이혼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폭탄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제 입이 꾹 다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 참 쉼없이 달려온 대가가 고작 이런 거라는 게 한탄스럽긴 하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라고는 없으니 잘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 딸이야. 너 하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란다. 그래도 든든한 시댁이 있고 사위에 있으니까 내가 걱정은 없지.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겁니다. 몸이 영 으슬으슬하니 감기인가 싶어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피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래요. 피 검사를 하고 나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덜컥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천년만년 건강하게 제 옆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심장이 내려앉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저에게 든든한 시댁이 있고 저를 지켜줄 남편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손을 잡아주셨는데 차마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입 밖으로 꺼내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암 환자니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간병까지 제가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었어요. 몇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욕심을 부렸다가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자꾸 저에게는 본인 말고도 다른 가족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이혼을 해도 엄마 앞에서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저에게 너무나도 각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그러신 분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엄마는 저의 전부였어요. 그런 전부나 다름없는 사람이 암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엄마가 어떻게 암일 수가 있냐는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술도 안 하시고 담배는 더더욱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는 우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의 암은 수술이나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미 수술하기엔 어려운 부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항암 치료를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어요. 항암 치료제가 잘 들을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약값은 또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엄마는 이를 악물고 그 아픔을 전부 견뎌내셔야 했어요. 진통제를 맞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하루 종일 잠이나 자고 싶다고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 그 힘든 병을 앓으시면서도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는 말이야, 네가 지금처럼 네 자식들 잘 키우고 우리 사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살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가 너를 돌봐줄 수 있으면 감사하단다. 네가 30 중반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지 모르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사위를 만나려고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엄마, 걱정 마. 내가 내 인생 알아서 잘 헤쳐나가면서 살게. 엄마는 지금 엄마 몸 걱정만 해도 모자라. 알지? 가정을 잘 지켜야 돼. 엄마는 말이야, 아직도 우리 딸에게 미안해. 우리 딸에게서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야. 가슴이 아프고 슬퍼. 우리 딸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 그게 참 이 마음속에 한이야, 한. 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아버지 없다고 어디 모자란 사람이 된 것도 아닌데. 엄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 나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잘 컸어. 그럼 우리 딸 잘 컸지. 그냥 그렇게 되었다면 뭔가가 달라졌을까 상상이나 해보는 거지 뭐. 엄마, 혹시 아빠가 그립거나 그런 거야? 얘는 그 거지 같은 인간이 왜 그립겠니? 그렇게 내 가슴을 아주 들쑤셔놓고 떠난 사람에게 그립다는 감정 자체가 사치인 거지. 그냥 딱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왜 딸 자식까지 버리고 그렇게 떠났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냥 그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가 그렇게 싫어서 떠난 건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의 입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저 그날 한번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으신 거죠. 그렇게 엄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마와 싸우시다가 결국에는 하늘의 별이 되고야 마셨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현실감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었어요. 눈물만 주룩주룩 쏟아냈죠. 제 절친이, 제 가족이, 제 울타리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얹더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울고 있어? 이 정도면 호상 아니야? 물론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치료받을 거 다 받아보고 나름 병원에서 잘 지내다가 가셨잖아. 어떻게 아파서 하늘에 별이 된 사람한테 호상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도 그럼 꼭 호상하세요? 뭐라고? 아니, 지금 너 내 딸한테 아파 죽으라는 얘기냐? 얘가 아주 시댁 무서운 것도 모르고 막말을 하네. 넌 애가 죽어도 그렇게 울어줄 거냐?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자리에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장모님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겠네. 남편까지 합세해서 처맞을 소리를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미친놈이 따로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엄마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바쁜 일이 연달아 있었어요. 정리를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엄마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살던 집도 정리를 해야 했죠. 이것저것 하나씩 순서대로 하다가 집을 팔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 집 저랑 엄마가 돈을 모아서 샀던 집이기도 하니 팔아치우는 게 낫겠다 싶었죠. 집을 팔겠다고? 왜? 그 집 지금 값도 좀 떨어지지 않았어?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재개발을 노려보든지. 하긴 그 주변에 재개발 소식이 있긴 했는데 그럼 일단 세를 좀 놓고 있을까? 그냥 냅두기에는 아깝잖아. 그것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두는 게 어때? 갑자기 재개발 소식 들려오면 또 세입자 내보내야 하는데 위약금 문제도 있고 장모님 손길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 오랜 시간 정부 치고 사셨던 집이나 다름없는데 천천히 생각해봐. 웬일로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처리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면서 집 문제도 까마득히 까먹게 되었죠. 일주일 동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살던 집 아랫집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저희 엄마랑 돈독하게 지내셨었고 장례식장에도 와주셨던 아주머니셨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정신없이 지나가느라 까먹고 있어서 연락이 온 뒤에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주변 정리 좀 끝나면 찾아뵙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게요. 아유 그래 고생 많았어. 아유 언니가 그렇게 갑자기 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내가 전화한 건 인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야. 저한테요? 뭔데요? 혹시 윗집 팔았어? 아니면 새를 벌써 내놓은 거야? 네? 아니요. 그 집 지금 빈집인데요. 아직 정리 안 했어요. 재개발 소식이 몇 년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팔까 아니면 일단 냅둬볼까 고민 중에 있어요. 어머머, 어머나 소름이야. 그럼 위에 아무도 안 사는 빈집이라고? 그러면 위에서 뛰어다니던 애들은 뭐야? 네? 위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윗집에서 자꾸 쿵쾅쿵쾅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집이라도 빼는 건가 싶어서 올라가 보니까 아니 글쎄 웬 애들이 뛰어다니고 있지 않겠어? 아니 웬 여자가 애들 데리고 살고 있던데? 나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쿵쿵거리는 소리가 심해서 왔다고 하니까 싸가지가 없게 애들이 다 뛰면서 크는 거지? 그러면서 문을 탁 닫더라니까.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새를 놓은 적도 없고 집을 판 적도 없는데 아직 우리 엄마 짐도 그대로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산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바로 친정엄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삐비빅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었는데 누가 도대체 집 비밀번호를 바꿨단 말입니까? 벨을 눌렀더니 사방팔방 고요해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아랫집으로 내려갔어요. 아주머니, 혹시 오늘도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 났었는데 한 5분 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어. 저는 다시 친정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간들 집에 있는 게 틀림없었죠. 제가 온 걸 알고 조용해진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야? 내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야? 당장 문 안 열어? 문 안 열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지금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도 조용하더라고요. 이거 보통 강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들어서 112에 신고를 하는 척 했습니다. 혼자 연기를 엄청나게 했네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요 하면서 말을 하자 갑자기 철컥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의 얼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저희 신우였어요. 멋쩍은 듯한 얼굴을 하고 얼굴을 빼꼼 내미는데 인연이 정말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케. 무슨 경찰에 전화까지 하고 그래. 가족끼리 신고하고 그런 거 너무 볼썽사납잖아. 아니,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여기가 어떤 집인데 돌아가신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형님이 왜 여기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참. 내가 동생한테 다 이야기하고 들어온 건데. 나 말이야,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었잖아. 최근에 엄마랑 좀 다투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좀 빌리기로 했어. 내 동생도 그러라고 하던데. 어차피 빈집인데 뭐 어떠냐고. 나 딱 5년만 살다가 나갈게. 5년 동안 내가 일도 좀 하고 그래서 돈 모아서 집 얻어서 나갈 테니까 5년만 봐주라. 나 이혼하고 돈도 없고 지금 내가 투자 하나 걸어둔 거 있거든. 그거 곧 대박 날 거야, 대박. 그러면 내가 옳게도 좀 나눠주고 할게. 알았지?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투자는 무슨 얼어 죽을 투자인지 감히 우리 엄마 집에 쥐새끼 마냥 몰래 숨어 들어와서는 거기다가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집을 팔지도 말고 기간이 애매하니 새도 주지 말라고 미끼를 던졌던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으니 신우가 저를 미친년 보듯이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쳤어? 그래, 내가 미리 말을 못했던 건 사과할게. 근데 서로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잖아. 내가 5년 동안 깨끗하게 쓰다 나갈게. 형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형님이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벼르고 벼러왔던 일을 해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많이 바쁘냐고 상대에게 물어보니까 마침 딱 할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소 한 줄 불러주고 지금 당장 오시라고 말을 했더니만 상대도 뭔가 눈치를 챈 듯 30분 안에 도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신우만 멀뚱멀뚱 서 있었어요. 저는 대문을 딱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다 커버린 조카들이 거실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실에 농구공에 미니 농구 골대가 있는 걸 봐서는 쿵쿵거린다는 소리의 주범이 농구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주택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농구를 할 생각을 한 건지 상식이라는 게 모자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어머머머, 올케,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설마 진짜 경찰을 부른 건 아니지? 아니, 이런 일은 가족끼리 해결을 해도 되는데 왜 법으로 싸우려고 그래? 내 사정 딱한 거 올케도 잘 알고 있잖아. 그동안 내가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사과할게. 집은 좀 나눠 쓰자. 우리 애들도 이미 여기 생활에 다 적응했단 말이야. 형님 말대로 제가 왜 경찰을 부르겠어요? 가족끼리 있는 일인데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형님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도착할 테니까요. 그렇게 억겁의 시간이 지나가고 현관벨이 띵동하고 울렸습니다. 신우는 누가 왔는지 전전긍긍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신우가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엉덩방아 찢는 소리가 퍽 하고 들리는데 놀라서 그런 건지 아픈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해? 현관문 앞에 저승사자처럼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 배다른 남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올케가 되는 사람인 거죠. 신우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종이 띵하고 울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귀신을 봐도 그것보다는 덜 놀란 눈치였을 겁니다. 신우는 저를 한번 그리고 제 올케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니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왜 저의 배다른 동생의 부인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정말 이 진실을 알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닿을지 모르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는 꿈에서조차 이런 만남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술술 펼쳐지지 뭡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신우가 이혼을 당한 이유가 바람을 피워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중에서야 들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우가 바람을 피운 상대가 저의 배다른 동생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기가 막힌 우연이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가정을 차렸는지를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때 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고 배다른 동생까지 낳았는지 엄마가 끝까지 궁금해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그 순간까지도 그 이유가 한처럼 남는다고 했어요. 나에게서 아버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 같다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어요? 참, 그때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다. 인생에 후회하는 일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때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감성팔이 듣자고 여기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랑 엄마에게 돈 벌어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정도로 사랑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고요? 사랑의 이유가 어딨어. 그 여자가 그때는 그렇게 예뻐 보였다. 억척스러울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네 엄마랑 달리 귀하고 고운 여자로 보였다고.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야. 향기가 나는 꽃에 벌레가 꼬이는 법이지. 거기다가 그 여자가 아들까지 가졌다고 하는데 그게 어찌나 귀해 보이겠냐. 그러니까 별 이유도 없었네. 우리 엄마만 평생 불쌍하게 됐어. 알겠어요. 후회한다는 건 진심이다. 불륜은 불륜이더라.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 통했다고 해도 남들에게는 그저 불륜이었어. 귀하게 키운 아들 녀석은 잘난 거 하나 없으면서 날이 갈수록 사고만 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온 너와 네 엄마한테는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사과는 제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면 제가 뭐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 말이다. 투자 사기를 어찌나 당했는지 애가 멍청해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들이부었다가 망해버렸어. 지금은 그나마 처가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데 나랑 우리 마누라도 눈치가 오죽 보여야 말이지. 며느리 집에 얹혀 산다는 게 말이다. 그나마 사돈댁이 좀 있는 집이라 다행이지. 근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어디서 바람이나 피우는 것 같아서 불안해. 사돈이 알게 되면 집에서도 쫓겨나고 빈털터리로 이혼도 당할 것 같은데. 그 말을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마치 저에게 걷어달라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몹쓸 인간의 속을 훤히 알게 되었어요. 미안하다는 얄팍한 말 한마디로 저에게 본인이 친부임을 내세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만큼 간사하고 사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집 아드님이 누구를 빼닮았는지 잘 알겠네요. 그에 비해 그 아들 아니겠어요? 부자가 쌍으로 불륜이라니 아주 볼만합니다. 예끼 이놈아. 어디 하늘 같은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너는 이 아비가 집에서도 쫓겨나고 길거리 신세로 내 안기를 바라냐? 언제부터 아버지였다고 그딴 소리를 입에 올리고 그래. 난 말이야 그 어린 시절에 새 살림을 차린 당신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지웠어. 그렇게 뒤돌아서 일어났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저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할 것 같은 불안함에 걱정이 되면서 저도 뭔가를 준비해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빌부터 산다고 했으니 제가 배다른 동생의 불륜녀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올케였지만 그래도 제가 올케 편에 서 있는 게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거머리처럼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처벌을 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혹시라도 저에게 빌붙으려는 준비를 하면 불륜녀 정보를 올케에게 넘기겠다고 협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녀의 정보를 캐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설마 저희 신우 얼굴이 떡하니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주변 정리할 게 태산인데 이런 일이 겹쳐지면서 정말 정신이 쏙 빠져버렸거든요. 그 와중에 정말 예상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본인을 거둬달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매달 생활비라도 보내달라는 미친 소리를 하는데 끝까지 본인을 제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역겨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을 했고 배다른 동생이 바람을 피우는 증거가 내 손안에 있다고 이 자료들을 뿌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흥신소에서 구해다 준 올케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말을 할 순 없었지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배다른 동생이 태어난 것,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저의 신우라는 것까지 모조리 털어놓았더니 올케도 말이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윗집에 누가 사는 것 같다는 연락을 해오셨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니 신우가 떡하니 나온 거죠. 저는 바로 올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우가 살고 있는 저희 친정엄마의 집으로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정확하게 올케가 도착을 했고 그때부터는 말도 안 되는 개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여태까지 아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갔겠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이거나, 야, 아파. 올케가 신우의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채는데 정말 그 눈빛이 살벌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악에 받쳐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얼어버린 조카들을 방에 들어가라 시킨 뒤 팔짱 끼고 둘이 싸우는 걸 구경했죠. 신우가 완벽하게 밀리더라고요. 얼굴에 생채기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네 뭐하네 하는데 올케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신고? 해. 뭐 깽값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어? 고작 칼 키고 머리 쥐어 뜯은 게 전부인데. 그 돈 물어줄게. 근데 너는 그 정도로는 안 끝나. 상간녀 소송도 걸리게 될 거고 온 동네방네에 불륜녀라는 꼬리표 붙게 만들 거야. 니네 자식들까지 연자제로 쭉 고통스럽게 당하게 만들 거라고. 알겠어? 그 소리에 신우가 무릎을 꿇더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걸리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잘못은 경찰서 가서 따지든지 하죠. 저도 주거 침입으로 신고해야 하니까요. 아니, 올케까지 나한테 왜 그래? 지금 올케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몰라서 그래? 왜 네 올케가 낄 자리가 아니야? 남의 집에 지 새끼 마냥 숨어 들어온 게 제일 큰 죄인데. 아주 잘 됐네. 집도 절도 없는 거지 새끼가 불륜까지 저질렀다고 온 동네에 소문을 낼 거야.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와 배다른 동생부터 남편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아주 가관이었어요. 결국 신우녀는 주거 침입에다가 불륜녀 꼬리까지 딱 달라붙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붙잡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주거 침입은 또 뭐야? 아니 가족들끼리 서로 집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가족? 저를 가족이라 생각하긴 하셨고요. 이거나 받으세요. 앞으로 가족 안 할라니까. 저는 늘 품에 숨겨놓고 다녔던 이혼 서류를 시어머니께 들이밀었습니다. 뒤에 멀뚱히 서 있던 남편도 서류를 보고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봐야 늦었죠. 그동안은 친정엄마 때문에 꾸역꾸역 버텼다 한들 더 이상은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저 이혼하고 몇 주 뒤에 배다른 동생도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그 가족들 역시 사돈댁에서 해준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저에게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누구세요 하고는 차단 걸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한동안은 곤욕스러웠어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와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죠.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꽁무니를 감추더라고요. 저는 지금 친정엄마가 남기고 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가 되니 막막함도 있어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활을 해야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이 걱정은 우리 엄마가 저를 키울 때 하셨던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제가 해냈던 것처럼 해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강인한 아이들이니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가족 반토막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온전한 모습이라 생각하며 앞으로의 난관을 잘 헤쳐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